안녕하십니까. 방구석 1교시 명리학 개론의 민영현입니다. 내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온닥터TV 프리미엄 특강쇼 방구석 1교시 명리학 개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첫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게 아닌데 이제 왜 어렵게 여길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지금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이제 원칙이 그 동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별게 없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이라고 할 때, 그리고 명리학 자체를 바깥에 시중에서 이게 무슨 학술이고 그게 무슨 학문이고 이런 식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명리학이 학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학과 술에 대한 개념입니다. 명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운명이 있다 없다부터 사실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운명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런 운명의 명자를 말하게 되는 이 이유는 사실상 유학에서 천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공자가 공자님이 쥐천명하셨다, 나이 50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쥐천명입니다. 쥐천명. 하늘의 명이 있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쥐천명이라고 하는 거, 쥐천명. 그런데 지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유학에서 핵심적인 어떤 원리로 들어온 것은 바로 공자님이 쥐천명을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공자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유학에서는 공자님이야 만세지성인 그 큰 어른이 세상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 천명과 지금 우리가 명리에서 다루는 운명 또는 숙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다만 아마 공자님의 어떤 발언 속에서는 이런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학술, 사실상 우리 철학에서 세계관과 인생관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 세계와 인생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 동양 철학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라 보고 있느냐? 동양 철학에서 이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었고 어떻게 운동하며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공을 말씀하셨죠. 공을. 도가에서는 허를 이야기합니다. 허를. 텅 비었다. 무도 있습니다. 무도. 내나 이놈이 이놈이나. 오로지 이제 유학에서만 천명의 개념으로서 실이 있다, 이래 가지고 학술적으로 또 논의가 많았습니다. 논쟁이 많았고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명에 있어서 이 명 자체도 운명이 있고 숙명이 있다고 봅니다. 명리에서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합니까? 군사의 길입니다. 군사의 길. 길도변에 군대가 가는 거니까 옮기는 거지요. 옮기는 거. 이동한다. 작전. 작전. 숙명이라고 하면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 명 자체가 잠을 잔다네.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몸 바꾼다. 이미 그 명은 결정이 되어서 몸 바꾸는 거, 바꿀 수 없는 걸 숙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운명은 옮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천명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천명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실제로 천명은 운의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유학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는 뭐라 할까요? 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주어졌다고 해서 그걸로서 완결되고 완전히 바뀌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맹자로 넘어오면서 천명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모르겠지요. 근데 주체는 뭡니까? 하늘이 되어버렸죠. 사람은 하늘과 연계되어 있죠. 연계되어 있고 하늘의 명을 모르는데 지금 하늘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명은 또 바뀐다 이라는데 이제 그 유명한 하늘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알 것이냐 이런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만약에 나에게 명을 주셨고 그 명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내가 받은 천명은 이런 거였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하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늘의 마음도 우리가 하느님이 나와 나타나셔서 네가 받은 나로부터 받은 명은 이거야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알 방법이 없으니 당연히 그런데 이제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민심은 천심. 에?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떠났다는 것은 천심이 이거는 이제 유학에서는 특히 임금들 중국 같으면 역대 황제들에게 사실상 임금님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민심이 떠나는 것은 곧 천심이 떠난 것과 같은 것이니 여기에 역성혁명 명을 개혁했다는 거 아닙니까? 혁명의 기초가 여기에 주어진다는 거죠.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백성의 마음, 민심을 잘 읽는 것.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유학은 특히 정치 철학적 요소를 많이 가진다. 예. 유학의 기본 어떤 원리 자체도 치인에 있거든. 치인에.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치인.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선비가 되어야 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명리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하늘의 마음도 마음이지만은 하늘의 움직임은 어떠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늘의 움직임에서 이제 이 사람을 바라봤던 일반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게 뭡니까?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죠. 그런데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은 엄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끝없이 올라가겠죠. 끝없이 올라가면은 제일 끝에는 누구? 제일 처음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 이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인간 출생의 비밀, 인간의 근원적 비밀. 나의 근원은 어디냐? 하늘로 가는 거죠. 결국 나의 근원은 여기로 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방법. 이게 이제 유학에서 이야기할 때 근원으로서의 천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근원이자 만물의 원천인 만물의 원천인 하늘이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아직
사주 추명과 같은 아직 간지수는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고 명리의 근원으로서 역이 이제 제공된다는 거죠. 역의. 그리고 이제 그 역의 원리를 토대로 역의 원리 중에서 사변상점이라 해가지고 공자 자신은 계사전에서 이 점의 의미를 대단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이야기 뭐 점친다 점받치 해서고 무슨 점술가 점성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점 치는 사람들 예언으로 생각하지요. 뭐 아무 데이터도 없고 뭐 우째하고. 근데 주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역에는 괴사나 효사 이런 어떤 글이 있고 그 글이 설명하는 것은 어떤 변화의 어떤 조짐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변화의 조짐들을 우리가 읽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정한 현상들이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글을 토대로 변화를 보고 형상을 점치는 겁니다. 형상을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 점을 치는데, 물론 여기에 핵심은 있습니다. 뭐냐? 점을 치기 위해서 그냥 네 사리사욕을 가지고 뭐 이게 좋게 되도록 뭐 점을 치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네 사리사욕을 채워주려고 하늘이 존재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다만 너에게 주어진 명에 대해서 뭐 앞으로 나아갈 길, 자 나아갈 길 쓰고 나니까 어쩝니까? 이 길 도자가 바로 눈에는 보이지요. 길 도자가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나아갈 길을 뭐한다? 점은 알려줄 것이다. 알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알겠냐? 나아갈 길을 그러면 뭐 점을 치면은 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가? 근데 이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뒤에 시비 걸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공이 계사전의 사변상점이라고 하는 요 이유 하나로 주역이라고 부르는 이 역경리의 책은 진시황 때 분서갱류라고 들어보죠. 분서갱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경전이 되었다. 이런 어떤 역사적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치지 않는다. 점을 함부로 치면은 하늘이 노하신다. 이놈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점을 칠 때는 네 마음을 정갈히 하고 지극정성을 모아서 사심 없이 이제 정말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했습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의 정신, 올바른 정신으로 그렇게 점치는 것이 점의 기본 원리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점을 이해를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로서는 전부 다 다음 단계에 어떻게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뭔가가 잘 모르고 잘 알려지지 않을 때 점을 칠 수 있다. 점을 칠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점치는 과정들을 승인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습니까? 후학들의 입장에서는 성인께서 이미 이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맞출 수 미래를 갖다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세상의 곳곳에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그리고 한 시험을 해보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온갖 종류의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역에는 또다시 하도낙서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도낙서. 하도낙서라고 하는 데서 또 몇 가지 원리들이 나오거든요. 예? 하도낙서라고 하는 데서 선천에는 이렇게 움직였고 낙서의 후천에는 이렇게 움직인다. 뭐 상생의 원리가 있으면 상극의 원리가 있다. 이 많은 것들이 유추될 수 있는 논의가 하도낙서 이야기는 내나 계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낙서가 있었다,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낙서를 가지고 이런 하락이수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뭐 제일 잘 썼다는 양반들이 뭐 제갈공명의 김운둔갑이라든지 어떻게 소강절의 매화역수라든지 뭐 하락이수 같은 온갖 종류 뭐 술수의 세계가 역의 어떤 기본 원리에 힘입어서 등장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술수의 세계가 등장하게 되는 어떤 연유는 이 세상에는 상이 있고 상이 형상이 있다. 우리만 관상수상해서 않는 그 형상입니다. 형상. 상이 있고 그 형상들은 전부 다 일정한 수를 가지더라. 형상이 있고 수를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형상이라고 산이 저렇게 생겼네, 강이 이렇게 생겼네, 호수가 이러네, 바다는 늘어지요. 각각이 다 그런 형상이 있다며. 또 하늘은 구름 낀 날, 맑은 날. 그런데 구름이 한 점 흘러가는데 저 한 점 구름이 무슨 원래는 지금 같으면 동쪽으로 흘러가야 될 게 오늘은 서쪽으로 흘러가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게 붙었다네. 수가 붙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수가 붙었다 이러니까 이 상수를 다루는 사람들은 각각의 형상에 어떤 수가 어떻게 붙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싶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되겠고, 당연히 상수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난 시간에 학술이라 말씀드렸죠. 현상과 실제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제일 옳을지 그럴지 이걸 따지는 방법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에 이런 어떤 상수역학의 초창기 발전 시기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주역에서 공자님이 대략 지금으로부터 BC 580년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이래 하니까 그 시기에 그 이전에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은주 시대의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하는 역사거든요. 역사. 그래서 서경의 홍범이라고 하는 책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오행. 예?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일주일에 오행 다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붙어 있는 명칭이 뭡니까? 명칭이 예? 일주일에 붙어 있는 월화, 수목금토 일. 일월을 제외하고 화수목금토. 그것이 오행이다 이 말이죠. 오행. 서경 홍범에는 오행이 이 뭐냐면 농사짓고 백성들이 일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행을 잘 관리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오행 홍범에 서경 홍범에 그래서 그 오행 홍범 구주에 나와 있는 오행이 9가지의 지침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것이 이제 오행이 있었는데 공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대개 춘추시대라고 하고 맹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춘추 전국시대에 학자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자백가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제자백가 그죠? 그리고 그 제자백가 가운데 누가 있다? 음양가라고 부르는 양반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라. 추연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그 음양가에서
이 오행의 세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오행의 세계를. 그리고 이런 어떤 오행의 세계를 다루게 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기에는 목화토금수,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야. 그 것들이. 그럼 이때까지는 상이나 수나 이랬는데 오행이 들어오니까 어쩝니까? 이것은 하나의 원리나 이론으로서 제공된 것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어떤 세계로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야.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역학의 이론을 토대로 하고 기술적으로는 오행의 여러 가지 움직임의 방법들을 찾게 되는, 여기에 천간과 지지 말씀드렸죠. 천간과 지지라고 부르는 10개와 지지 12개가 합해서 60갑자가 여기에 개발이 되니까 이것은 학의 세계를 구성하고 이것은 술의 세계를 구성하는 형태로서 서로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만남이. 바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학과 술의 측면에서 이 둘은 어느 쪽이 앞서다, 뒤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닭과 계란처럼. 그런데 이 둘은 어찌됐든 서로 연계되어서 어쩐다. 동양의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역사적 과정, 부침을 함께 해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드린 게 없습니다. 역의 학문이거든요. 역의 학문. 이거는 역의 학문을 응용했고, 그래서 원리와 그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의학이 생물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겠죠. 그것이 상호간에. 그런데 누가 더 앞선다 뒤선다 이거는 참 하다 이 말이죠. 우리 철학의 영역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철학의 세계관과 인생관 올바른 이런 용어를 쓰면서 철학의 최고봉은 형이상학입니다. 모든 것은 형이상학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하고, 철학적 어떤 세계관과 인생관의 측면에서는, 그럼 그와 같은 학문적 이론과 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철학적 원리로부터 형이상학입니다. 메타피직스라고도 영어에서는 쓰지요. 지금 우리 같으면은 형이상의 영역, 형이하의 영역. 형이상이란 뭐냐? 그렇다고 해도 형상을 넘어서 있는 것에 대한 배움입니다. 학문, 형상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우리 철학에서 이걸 갖다가 대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본질이라 그러죠. 본질. 세계의 본질. 세계의 본질. 이게 이게 형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형이상. 이것이 형이상의 본질, 세계의 본질로서 형이상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그 저기에 대한 학문을 우리가 형이상학이다. 형이상과 형이하의 문제는 똑같이 주역계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본질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세계의 본질 형이하, 이건 형상 아래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뭐겠습니까? 그게 현상이죠. 보이는 현상. 그게 이제 우리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자주 우리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보이는 현상의 배후에 숨어 있는 본질이 뭐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도 인간도 자기가 쇼를 통해서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안 보일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꽁꽁 숨겨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우리가 있다라고 보지요. 자아가. 니라고 하는 놈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도 역시 현상과 더불어 본질을 가지게 되고 사물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 이거 찾게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형태의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철학의 영역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형이상학이 최고봉이라 안 했습니까? 근데 이건 학문이거든. 만약에 우리가 철학에서 형이상학의 어떤 학문적 이론 영역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그럼 현실은 우리는 뭘로 전개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형이상학의 저런 기본 원리의 바탕을 둔 윤리학입니다. 만약에 세계의 본질이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가? 나는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소유의 실천입니다. 무소유의 실천. 도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연, 무위자연의 원칙, 법칙을 따른다. 그런데 유학은 문식을 추구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 동물들과는 다른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유학에서는 찾게 되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유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이 문제입니다. 인간다움,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찌해야 되는가?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 인간이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존재다. 기본 이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명리학이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유학적인 어떤 세계관을 상당수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다움이란 뭐냐? 그리고 그 인간다움의 명리의 학문은 그런 원리를 따지는 어떤 역학적 어떤 세계가 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간지의 술은 뭐냐? 이제 그런 어떤 역학적 원리에 기반해서 이것을 갖다가 현실에 적용하니까 어쩐다? 뭔가가 이걸 데이터화해서 예측이 가능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일은 이것의 원리를 찾아보는 것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게 된 근거를 갖다가 이제 추적해야 되겠죠. 이제 이게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간지술이라고 하는 것과 사주팔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주와 간지가 그리고 상수역학이 말하는 역학적 세계와 어떻게 만나서 상호간에 화해하고 상호간에 충돌하고 또 상호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겠노? 라고 알려주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음 시간엔 더욱더 알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